안녕하세요. 부동산학 원론을 맡게 된 감정평가사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언론 공부 방법에 앞서가지고 이 감정평가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감정평가업을 한지는 저는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제가 합격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그때 제가 주장하기엔 40대 전에 합격을 했어요. 한국 나이로 39에 합격, 만 나이로 39에 합격했는데 그때 좀 늦게 합격한 거죠. 다른 데 사회생활 하다가 합격해가지고 지금 평가사로 일을 한 지는 지금 저도 한 11년,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잘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제 감정평가라는 거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정평가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감정평가서를 납품해서 돈을 처음에 받아보니까 보니까 이게 내가 들어간 노력 대비 좀 부가가치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이 토지 등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등기 등록을 하는 그런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감정평가를 좀 매출을 많이 올린 특이하신 그런 케이스가 토지 건물 외에 기업 가치 쪽 평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요즘 최근에서는 좀 발군에 좀 매출을 좀 올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이라는 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가치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그런 재화들은 평가 대상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 들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회계 장부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에 편입되는 것들, 자본에 편입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업을 해보니까 조금 후회되는 게 있어요. 회계학을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회계학을 더 열심히 해서 회계 쪽에 계신 분들하고 좀 연을 좀 많이 맺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후회 아닌 후회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원론을 강의를 하게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회계학을 좀 친해지시고 회계학을 좀 열심히 좀 하시면은 연결된다. 매출이랑 연결된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저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누구도 저희가 만들어낸 결론을 판정을 해서 만든 결론을 부인하려면은 저희랑 똑같은 정도 노력을 들여가지고 자료를 들이밀어야지 저희의 결론이 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거의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전문성 인정받는 그런 전문 자격사가 감정평가사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사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부동산은 예를 들자면은 1억에서 2억이에요,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1억 2,534원입니다. 이렇게 딱 점을 딱 찍어주거든요. 감정평가라는 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딱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언제 감정평가를 하느냐? 이거는 나중에 가면 일하시면서 매출량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도 많이 해봐야지 평가도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저희가 평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진 데만 평가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1차 과목에 법 과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제 1차를 통과를 하시고 2차를 가시면은 이런 분들 만나실 거예요. 법인에서 일하시다가 오셔가지고 1차를 공부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2차에서 만나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분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1차 공부에 법 과목이 들어간 것도 결국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원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뭐 이제 국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공시지가, 그 땅마다 다 그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는 걸 매기게 되는데, 그거를 대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하려면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면 뭐 길거리 가시다 보면 플랜카드 많이 이렇게 붙어놓은 거 보실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외에 감정평가 뭐 나는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물러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상 나 이 돈 받고 내가 어디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런 경우에 보상 평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 그러니까 요 국유재산 매각은 저기 뭐냐면 이 행정기관이 이렇게 등기 보면은 그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유재산을 대부한다 그래가지고 임대 놓는 경우,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경매로 평가를 할 때 이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하는 경우에도 평가가 많아요. 이 소송 감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수수료를 달란대로 이렇게 부르는 이게 소송 감정이랑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소송 감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원 경매나 소송 감정 같은 경우는 연차가 좀 이렇게 좀 된 경우에 하도록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소송 감정은 좀 매출이 좀 괜찮아요. 뭐 제가 본 그 특이한 케이스가 교보생명하고 우리은행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게 뭐 어떤 뭐 이 주식을 갖고 이제 서로 뭐 이 주식 가액 갖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평가 가액이 엄청나게 컸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소송 감정을 이제 주로 합니다. 소송 감정. 그런 게 소송 감정에서 좀 대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법령으로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가는 게 은행 담보 잡을 때 이제 평가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그 과표 결정할 때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세무 관련 평가하고 그 다음에 특수 관계인 간의 일반 거래 평가. 이 부분도 생각보다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나하고 사촌 간에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거래 계약서를 써가지고 세무당국에 냈더니 이걸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평가서를 첨부해서 요거는 적정하게 인정받은 그런 거다 해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짭짤해요.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그런 거 하는 경우가 대부분 좀 별거 아닌 게 아닌 경우가 평가를 하거든요. 금액이 좀 될 때 평가를 하지 굳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징빙을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시간이 좀 여건이 좀 되면 좀 길게 좀 많이 설명하면 좀 드리겠는데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뭐 나의 친척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뭐 친구나 혹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 그럼 공부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합격만 하시면 진짜 서로 어서 오세요. 아니면은 뭐 어서 오세요가 아니더라도 진짜 좀 따뜻한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뭐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뭐 진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돈 버는지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교육 같은 거라 저희도 감정평가사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업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매출이 어땠고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얼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업계에는 뭐 불균형이 있으니까 서로 요거 조정하도록 노력합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참고로 감정평가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과 조금 틀리게 법인을 해서 대형 법인, 중소형 법인, 개인사무소 이렇게 좀 업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대형 법인이라고 하는 이게 좀 포인트가 되나? 안 되죠. 잠깐만요. 이게 좀 낯설어가지고 요거는 뭐 제가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형 법인은 지금 1인당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 올리는 게 한 2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부할 때 도대체 평가서 얼마나 벌어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비용은 빼야겠죠. 자, 대형 법인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하고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예.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천인데 여기서부터는 잠깐만요. 제가 이게 좀 낯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좀 놓고 하겠습니다. 중소형 법인 같은 경우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그다음에 개인 사무소 같은 경우 5천만 원. 개인 사무소 좀 생각보다 전문 자격서인데 되게 낮죠. 생각보다 낮은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업이랑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다른 루트에 이게 많으세요. 이게 주업이 아닌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좀 낮고요. 실제로 여기로 가시고 계신 분들은 이 매출이 굉장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너무 좀 시간을 좀 앞에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괜찮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들어갈게요. 솔직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좀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공부할 만하구나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은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매출이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이렇게 좀 커요. 그래갖고 많이 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버세요. 굉장히 많이 버시고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저희도 넘사벽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대형 법인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 배우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연세가 좀 적으신 분들은 대형 법인에 입사하셔가지고 그 대형 법인도 가급적이면은 본사 아니면은 본사 내지는 뭐 굳이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데가 뭐 서울이 아닌 경우다 그러시면은 거주지 가까운 지사 쪽으로. 왜냐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쪽이 생활 바탕이 있고 이게 있으시니까 좋잖아요. 근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나이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형 법인 본사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 배워요.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인맥 영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약간의 편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갖고 사람들이 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협회 추천을 통해서 이거를 좀 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감정평가라는 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다른 전문 자격사하고 틀리게 주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꼭꼭 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다른 전문 자격사에서는 깔아주는 게 있네?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는 깔아줘요. 근데 이제 3년차 평가사들은 이제 지금 7월 달이 들어와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표현주 공시지가 들어가실 분도 신청해 주세요. 공문이 어제 와갖고 제가 그걸 접수했는데 3년차 이상 평가사들은 표현주 공시지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법인의 이제 주주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심사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영업을 얼마 했는지, 일 처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봐서 이 친구는 우리랑 같이 일할 조합원으로 좀 모시자 해가지고 심사가 들어가고요. 5년차 평가사가 되시면 이제 법원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소송 감정인이나 경매 감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약자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 재결이 있는 경우 평가를 합니다. 이의 재결 평가 이것도 좀 평가 금액이 커요. 제가 뭐 이런 거죠. 뭐 하남에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지하철 밑으로 가는 그 구분지상권 평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소송이 첨예하게 가거든요. 그런 것들. 꼭 이제 협의, 수용 재결, 이의 재결 가는데 이의 재결 평가를 5년차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그다음에 7년차 이상 되시면은 요 소송 평가 할 수 있어요. 소송 평가 이상. 그다음에 법인 내부에서 심사평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점점 이제 어루로 인정받는 거죠. 이제 나이가 적어도 평가사 경력이 어떠시면은 이렇게 인정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십시오. 감정평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평가는 약간 좀 하이엔로가 잘 갖춰져 있다. 뭐냐면 좋을 때도 좋고 나빠도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녀보시면 전부 다 타워크레인 서 있죠, 요즘. 이런 경우에는 다 평가를 해야지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사업 계획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땅값이 얼마 나오고 사업 계획이 얼마 나왔으니까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데는 전부 다 이제 평가를 받았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데는 대부분 평가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수수료도 전부 다 억 단위입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솔직히 좀 레드 오션이에요. 가시면 뭐 좀 해보려고 가시면은 선배님들이 열심히 가서 영업하고 계시고.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러면 일은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가불이 바뀌는 또
내가 이제 거래처가 내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이앤 로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경기가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르막 내리막을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평가 수요가 많아요. 근데 경기가 나쁜 경우에는 또 뭐 경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나쁜 경우에도 어떤 뭐 정리해야 되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회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자산재 평가를 회계 기준이 그 IFRS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매년 자산재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를 좀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산재 평가를 매년 하시게 되는데 그냥 매년 거래처가 생긴 거죠.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기구도 있고 무슨 각종 동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다 보면 늡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자꾸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고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딴 사람들이 물어보는 전문가가 다 되시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의 뭐 진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좀 말씀을 좀 좋겠는데, 아무튼 감정평가업은 4차 산업 변화를 앞두고서도 기존 것도 지금 꽤 나쁘진 않다. 그리고 요즘 뭐 슬슬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 이제 뭐 통일 이런 얘기 뭐 뜬구름 소리 같지만 통일 얘기도 좀 나오고요. 통일하면은 뭐 표현주 공시가 뭐 평양 가서 하니 뭐 개성 가서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장난삼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나라에 통일해가지고 뭐 어떤 뭐 시스템을 합치면 그쪽의 시스템을 우리가 좀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선두주자가 아마 평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끼리 농담이 이제 뭐 시장을 파이를 2배로 키우는 게 통일이니까 뭐 그것도 뭐 우리한테 남겨진 호재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학 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이것도 제가 저 건대 부동산학과 출신인데요. 제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그 출제위원분들을 몇 번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기본기를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알아야 될 내용을 출제한다. 전혀 뜬금없는 거 내지 않는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를 하는데 문제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이 시험이 지금 2군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에서 시험 보고 있고 평가사의 도유별과 시험을 보고 있는데 중개사보다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뭐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만약에 뭐 10분위로 했을 때 뭐 3이 좀 3문제 정도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한 5할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들을 출제해서 내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서에 있는 기본 내용들은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재미삼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 교과서입니다. 학교 교과서. 교과서 이게 그 김영진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계속 부동산학 원론 책이 나오고 감정평가론 책을 계속 이제 교수님들이 만들고 있지만 결국은 베이스가 이 내용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197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모든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본기예요. 기본기에 좀 주의하시고요. 뭐 출시위원들이 처음에 시험 낼 때 했던 얘기입니다.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낸다. 시험 문제를. 그 다음에 덧붙여서 시사 문제도 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뭐냐면 MBS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 증권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 부동산 증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 파생 상품하고 부동산 증권하고 그때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시사적인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최근 들어갖고는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연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부동산이 이제 금융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출제하실 때 내용들이 수험생들이 부지런하게 보편적인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뭐 학습 능력 측정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사적인 내용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래갖고 제가 쭉 그 1차 시험 문제를 쭉 보니까 여기 민법이고요. 여기 경제학 원론이고 원론 이렇게 있는데 이 원론 요건데 보시면은 이게 평균째 민법이 50점, 경제학 원론 왜 이렇게 낮았는지 모르 45.9 평균입니다. 작년 통계인데 부동산 원론 65점, 그 다음에 관계법규 58점, 회계학 36점. 이거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경제학 원론하고 회계학은 절대로 꽈락을 넘겨야 되는 과목이고 좀 공부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다 이런 과목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원론 같은 경우는 65점이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법규라는 그 과목하고 원론 같은 경우는 점수가 득점이 좀 유리한 과목이니까 이 좀 시험을 보시기에 앞서 가지고 고득점을 노려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이거는 좀 뭐 제가 시험을 겪고 합격하고 난 합격자의 경험도 말씀드리자면 경제학 원론하고 회계학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차 공부 시간 되게 짧아져요. 그래갖고 합격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험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짧게 합격하시고 제가 합격해가지고 합격자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그래 한번 누가 합격했나 가보자 딱 가보면은 전부 다 저 정도 공부하고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몇 년 공부했어 그러면 1년 공부했는데요. 몇 년 공부했어? 2년 공부했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합격했지 얘네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좀 욕심을 내셔야 되는데 욕심도 효율적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비중을 높이셔가지고 좀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원론 같은 경우는 이왕 하실 거 고득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살짝 어떻게 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이 원론 같은 경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니까 역시나 이제 중개사 시험하고는 이제 뿌리가 같았지만은 이제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 뒷부분이 많이 나와요. 뒷부분이. 공부하실 때 하시다 보면은 앞에만 깨작깨작 보다가 덮고 앞에만 보다 깨작깨작 보다가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부 뒷부분 게 일단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2차하고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목차까지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총론, 경제론, 그다음에 시장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서술용어 쓰실 때 풍부하게 쓰실 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읽어 보실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목차 흐름 정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면 좀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하고 원론 고득점을 원하고 싶다. 그럼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 투자론,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뒷부분에 있는 게 있거든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시간을 많이 안배해 주세요. 그러면은 고득점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용들을 보니까 이 부동산하고 원론도 계산 문제들이 있는데 계산 문제가 주로 뭐냐?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 있는 노가다성. 진짜 노가다성. 탄력성도 노가다성. 그다음에 뭐 계산한 것도 전부 다 노가다성. 그래갖고 하다가 노가다 뛰다가 잠깐 이렇게 정신 나가면은 이제 잘못 쳐가지고 계산기 잘못 쳐가지고 삑사리 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삑사리가 잘 나게. 그래서 뭐 그런 노가다와 삑사리가 안 나게 좀 이렇게 손에 좀 붙게. 지금 감정평가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계산기가 내 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제 합격에 좀 가까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도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치더라도 틀리지 않게 치시는 것 쪽으로 하시면 돼요.
피아노 치신 분들이 이게 되나 봐. 이게 막 쓰면서 이게 치면서 뭐 이렇게 한 그렇게 하다가 삑사납니다. 삑사나면 차라리 시간 들이는 것보다 못하니까 잘 하시고요. 이건 2차 얘기. 그래서 나중 가면은 점점점 이제 계산기를 쓰실 그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원론이 2차 시험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원론이 2차에 두 과목하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무 이론하고 연결되어 있으시니까 일단 원론 고득점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고득점 그거를 바탕으로 2차 다 빨리 합격하시는 걸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좀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제가 잡아온 것 같은데 이 진로하고 전망하고 부동산학 원론에 대해서 설명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